유돈케어 해외 주식 2편, 일본 편을 시작합니다. 소비세 인상이라는 큰 산이 존재하긴 하지만 이러한 선입견을 한번 벗겨내시고 일본을 바라보신다면은 안정적인 내수 바탕에다가 좀 추가적인 성장 드라이버를 좀 획득할 수 있지 않을까. 다음은 이제 5G 이야기하면서 잠깐 언급이 됐었지만 자동화는 이 시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필수적으로 갖춰야 되는 분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산업 성장의 핵심 동력이기도 하면서 인구 감소와도 영향이 깊습니다. 자동화가 인구 감소 시대에서 노동 효율성을 개선해주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일 텐데요. 이러한 거 관련해서 추천해 주실 종목이 있을까요? 공장 자동화가 선택이 아닌 필수다라는 표현을 제가 이렇게 종종 쓰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글로벌 인구 감소 때문에도 당연히 그렇고, 그다음에 저희가 익히 알고 있는 글로벌 제조 기지라고 불리우는 중국의 생산 가능 인구도 꾸준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인건비 같은 경우는 지난 10년간 3배가량 상승할 만큼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공장 자동화는 좀 상당히 성장성이 있는 분야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제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일본 기업은요, 키엔스라고 하는 기업인데요. 키 오브 사이언스라고 해서 과학의 열쇠가 되겠다 이런 네. 의지를 담은 기업인데, 일본 일단 시총 6, 7위 정도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기업이고요. 그리고 일본에서 연봉이 가장 높은 기업으로도 잘 알려져 있고, 그다음에 공장 자동화 센서 1위 기업 이러한 수식어가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중들에게는 널리 알려지지 않은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이제 소개를 드리고 싶은 기업이고요. 지금 또 4차 산업혁명에서 키워드 중에 하나가 센서라이제이션이라는 말이 있는데, 간단히 생각하시면은 모든 것을 센서화한다 이런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말인데요. 이러한 지금 센서 산업에서도 산업용 센서 비중이 한 40% 정도로 가장 큰데, 이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 35%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시장의 구조적 성장에 따라서 수혜가 기대되는 기업입니다. 네, 키엔스가 수익률이 굉장히 좋은 기업이라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예. 제조업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영업이익률이 40에서 50% 정도를 설립 이후에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단 한 번 적자를 낸 적도 없는 기업이고요.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배경을 보면은 이제 차별화된 영업 전략을 가지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직접 판매, 그다음에 즉시 납품, 포괄 솔루션 제공, 이제 이러한 동사만이 가지고 있는 3가지 영업 방식이 있고, 또 그 다음에 한 90% 정도 제조업임에도 불구하고 생산 라인을 외부 업체에다가 위탁하는 팹리스 생산 방식이라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방식을 사용하는 기업들의 평균 영업이익률이 10에서 20% 수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비교해봤을 때 좀 우월한 효율성을 가지고 있다라고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동화를 선도하는 기업 키엔스 잘 들었고요. 다음은 미래에셋 하만영 선임연구원님의 추천 종목 들어보겠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야스카와 전기인데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산업용 로봇을 만드는 회사로들 네. 많이 이제 알고 계실 텐데, 기본적으로 일본의 이제 로봇 관련된 회사는 화납도 그렇고 야스카도 그렇고 꼭 이제 알아주셨으면 하는 게, 핵심 부품 사업군이 하나 있고 이제 로봇을 만드는 분야가 따로 있거든요. 따로. 이제 야스카가 이제 핵심 부품에서 잘하고 있는 게 이제 서버 모터라고 해가지고 전류에 따라 가지고 이제 회전수를 조정할 수 있는 모터가 이제 세계 1위 기업입니다. 그래서 물론 세계에서 시장 점유율이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한 14%에서 15% 내외로 해서 좀 경쟁이 치열하기는 하지만 해당 분야에서 일단 여태까지 이제 쌓아오는 실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많은 분들이 이제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이제 지하철의 이제 엘리베이터나 아니면은 삼성전자 이제 공장에 반도체나 이제 이런 운반하는 기계에도 이제 이 야스카 전기의 핵심 부품들이 로봇에서 많이 쓰이고 있거든요.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좀 쓰일 수 있는 측면에서는 야스카도 좀 이렇게 좀 살펴볼 그런 기업이라고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야스카와 전기가 다른 측면에서 일본 주식 투자에서 되게 중요한 점을 네. 차지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제 가장 큰 이유가 일본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의 한 66% 정도가 이제 3월 결산 법인입니다. 근데 이 야스카 전기가 2월 달에 결산 발표를 해요. 그런데
제품들이 다양한 산업에 이제 그 많이 쓰이다 보니까 다른 기업들의 실적을 어느 정도 이제 예측해 볼 수 있는 시장 상황이 어떤지, 그다음에 단기적으로는 주가에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뭐 이런 걸 살펴보는 게 뭐 일본 주식을 이렇게 큰 틀에서 보는 데 있어서 지표처럼 좀 쓰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꼭 좀 살펴봤으면 하는 그런 종목입니다. 네, 야스카와 전기를 살펴보면 일본 증시를 읽을 수 있다.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아까 자동화가 인구 감소와 함께 우리 시대의 필수적인 영역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이것도 인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 고용시장이 호황인 거 다들 알고 계실 텐데 이것과 관련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기업이 바로 리크루트 홀딩스라는 기업입니다. 그 일본 그 타이트한 고용 시장 얘기 지금 몇 번 나오고 있는데요. 뭐 유효 구인 배율이라는 수치로 그냥 단적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저는 지금 1.64배까지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장 수가 164개 있는데 일할 사람은 100개밖에 없다. 뭐 이제 이런 상황입니다. 뭐 일본뿐만 아니라 이제 세계 시장에 구직자하고 기업들 사이에 매칭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플랫폼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당연히 그 HR 솔루션은 일본 내에서 당연히 1위고요. 그 외에도 뭐 주택, 결혼, 그다음에 미용, 뭐 음식점 예약 뭐 등 여러 가지 플랫폼에서 일본 1위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근데 그 매출 규모로만 봤을 때도 뭐 일단 HR 솔루션 제공하는 플랫폼은 2위 기업에 비해서 매출이 2017년도 기준으로 한 3.7배 되고 있고요. 주택도 압도적인 1위를 하고 있는데 한 3.7배 매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플랫폼에서 실제로 수익을 많이 올리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HR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플랫폼 사업은 동사의 캐시카우로 또 성장을 해야 있는 상황입니다. 이름 때문에 이제 약간 HR 관련된 기업이다라는 약간 좀 선입견이 있을 수 있는데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정말 많은 서비스들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다양한 이제 고객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시너지를 낼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앞으로 좀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되는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실제 매출 기준으로는 한 10% 정도밖에 차지하고 있지 않지만 지금 가장 성장성이 좋은 부분은 그 글로벌 HR 서비스 부분이 이제 가장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최근 3년 동안 뭐 매출이 50% 이상 그렇게 성장을 하고 있고요. 향후에도 내년 전망치에서도 한 35% 이상 성장을 예상한다라고 발표를 한 만큼 성장성이 있는데 거기에 가능했던 이유는 2012년에 글로벌 1위 구직 사이트인 인디드라는 기업을 인수했고요. 그다음에 2018년 작년에 글래스도어라고 하는 직장 평가 사이트, 이제 글로벌 대표 3대 사이트 중에 하나인데 그것 또한 100% 인수를 했습니다. 이제 그 시너지를 통해서 앞으로 더 성장성이 기대가 되는 부분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또 플랫폼 추천 관련 기업이 있을까요? 저는 이제 소프트뱅크 그룹을 그래도 일본에서는 꼭 봐야 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세계 이제 주요 지역에 일단 차량 공유 서비스 기업들을 다 어떻게 보면 큰 지분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현재는 일단 모빌리티 관련된 플랫폼을 어느 정도 구축을 했다. 그러니까 사람의 이동이나 물건의 이동에 관련된 데이터를 이제 모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생태계를 만들어 놓은 상황이고, 그다음에 많이들 아시겠지만 이제 비전 펀드라는 걸 통해서 굉장히 많은 이제 유니콘 기업에 이제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제 투자를 하겠다고 얘기를 해놓은 상태고,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시장에서 점점 이제 평가를 받을 때마다 주목을 반드시 받을 거다. 좀 종목이 주가 변동성이 좀 심하다 보니까 좀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외면하시는 좀 경향이 있기는 한데 일본에서 시가총액 2위 기업인데, 그렇게 그러니까 좀 주가 변동성 때문에 이렇게 무시하기는 조금 아까운 종목이라고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IT 중심으로 한 신성장 동력과 관계된 종목들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주목을 받는 기업들이에요. 캐시리스 결제, 현금 없이 결제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거와 관련해서 어떤 기업들이 있을까요? 캐시리스와 관련해서는 뭐 국내 투자분도 잘 알고 계시는 네이버의 자회사인 라인이라는 기업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또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종목은 올해 2월 말에 상장해서 시가총액도 그렇게 크지 않고 신생 기업이지만 그 스마레지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네.
네, 스마레지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올해 2월 말에 상장하고 시가총액도 원화 기준으로 한 3천억 정도밖에 되지 않은 되게 소형주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거래량도 그렇게 많지 않은 기업일 수는 있지만 저희 아이패드나 아니면 갤럭시 탭과 같은 태블릿을 이용해서 이제 포스기를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도쿄나 이런 일본의 큰 도시에 뭐 되게 예쁜 카페를 간다거나 아니면은 뭐 그런 상점들을 가게 되면 아이패드로 결제하는 시스템이 굉장히 많이 깔려 있어요. 그걸로 이제 주문 입력도 하지만 결제도 이제 그걸 통해서 하게 되는데 스마리지는 이거와 태블릿형 포스기 시장의 점유율 2위 업체입니다. 1위 업체는 아직 상장을 하지 않았고 기본적으로 스마리지의 사업 모델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첫 번째로 이 아이패드를 활용한 포스기를 설치할 때 드는 일회성 비용을 청구해서 돈을 벌게 되고 그리고 이거를 설치한 그 상점들에게서 월 이용료를 수취를 하게 됩니다. 월 이용료를 수취하는 대신에 매출 관리나 재고 관리나 이런 것들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캐시리스 수요와 함께 단말기 설치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게 막 상장된 종목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막 상장된 종목을 고려를 할 때는 어떤 점을 유의하는 게 좋을까요? 아무래도 이렇게 상장이 막 된 종목 같은 경우에는 물론 시가총액도 작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들이 공개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굉장히 제한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커버하는 애널리스트 숫자도 없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리포트도 없을 거고 약간은 정보의 접근성 차원에서는 어려울 수 있다. 대신에 이제 이런 산업이 태동을 하면서 이런 기업들도 성장하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좀 주의 깊게 보시면 즐겁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GMO라는 기업도 있다고 들었어요. 캐시리스 관련해서 그 기업에 대해서도 설명을 한번 해주실까요? 네, 그 기업을 이제 소개드리는 배경부터 이제 간단히 네. 말씀드리자면은 일본 비연금 결제 시장이 이제 타 주요국에 비해서 좀 많이 느린 편이거든요.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이제 압도적인 1위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결제금의 95%가 뭐 저희가 잘 아는 신용카드 아니면 휴대폰 결제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뭐 중국도 60% 수준에 이미 다달라 있는 상황인데 비해 일본은 지금 한 18%에서 20% 정도밖에 되어 있지 않거든요. 2020년 도쿄 올림픽이나 그다음에 2025년 오사카 그 엑스포를 앞두고 일본 정부에서 뭐 37%에서 40%까지는 육성을 하겠다라고 하며 정책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거기서 소개해드릴 종목이 GMO 페이먼트 게이트웨이라고 아주 긴 이름을 가진 기업인데요.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온라인 신용카드 결제가 많이 일어날수록 거기서 이제 돈을 버는 기업이고요. 지금 영업이익 성장률을 보면은 최근에 한 5년 동안 20% 이상 계속 연평균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좀 가격적인 측면에서 좀 부담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있는데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비연금 결제 시장이 활성화가 안 돼 있는 만큼 그 거래 규모 쪽에서 좀 결제 대금 이슈가 있는 그런 중소 가맹점들은 가입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용카드 결제에 대해서. 근데 얘가 약간 그걸 중재하는데 뛰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신규 고객이 여태까지 가입을 하지 못했던 중소 기업들까지 확대가 되고 있다는 상황에서 여태까지 성장세에 이어서 또 한 번의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가질 수 있지 않나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스마레지하고 똑같은 포인트로 오프라인 시장 성장에서도 또 다른 성장 동력을 찾을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아까 라인 얘기를 하다가 잠깐 멈칫하고 스마레지 얘기로 넘어갔었어요. 라인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일단 캐시리스 사회로의 이행은 최근 아베 정부의 가장 정책적인 핵심 아젠다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이제 일본에 여행을 가거나 출장을 갈 때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사실은 지갑을 바꾸는 건데요. 한국에서는 저는 카드 지갑으로만 다 쓸 수 있는데 일본은 가면 항상 현금을 들고 다녀야 돼서 지갑부터 바꾸게 되는데 일본의 정책투자은행이 실시한 설문조사인데 외국인 관광객들의 68%가 신용카드 결제가 되지 않아서 실제로 소비를 덜 하고 갔다라는 설문조사가 있었고요. 그 결과를 일본 정부가 추산을 해보니 2021년까지 1조엔 정도의 기회 손실이 발생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일본 정부가 최근에 강력하게 캐시리스 사회로의 이행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중에서 저는 이제 라인이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일단 라인이
라인페이라는 걸 만들어서 캐시리스 결제에 대응을 하고 있는데 8천만 명이라는 라인 메신저 고객군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카카오톡처럼 일본의 국민 메신저가 라인인데 그 라인 메신저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그 안에서 예를 들면 라인 송금이나 뭐 라인 뮤직이나 여러 가지 이제 활동들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라인페이로 결제를 유도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도 이제 라인이 경쟁하고 있는 뭐 소프트뱅크나 라쿠텐에 비해서도 일본 내에서 캐시리스 결제 대응할 수 있는 점포수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라인은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약 130만 개 점포에서 라인페이가 이제 결제 대응이 가능한 상황이어서 시장에서도 실제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이제 캐시리스 결제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 참고적으로 네. 저희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소비세 인상하고 이 캐시리스 결제와 조금 관련이 있습니다. 네. 소비세 인상을 8%에서 10%로 올리게 되는데 캐시리스 결제를 하게 되면 결제 금액의 최대 5%까지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캐시리스 결제가 중소소매점 그 입장에서도 빨리 설치를 해야만 이제 소비자들을 끌어들일 수 있고 실제 구매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도 캐시리스 결제로 해야지 어떻게 보면 소비세 인상 전보다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도 이런 캐시리스 결제가 좀 최근에 관심을 받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캐시리스 결제 관련한 기업 라인, GMO, 스마레지까지 잘 들었습니다. 또 독보적인 종목 하나 추천해 주신다고. 네, 어떤 네. 게 있을까요? 독보적인 정보는 아닌 것 같은데요. 네. 아무래도 국내 투자자분들께 좀 익숙하지만 네. 최근에 다양한 사업적 변화를 보이고 있는 기업을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그 올림푸스라는 기업 아시죠? 카메라 기업. 네, 맞습니다. 근데 올림푸스의 메인 사업 부문은 카메라가 아니고 내시경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올림푸스 같은 경우에는 뭐 IT로 분류되는 게 아니라 헬스케어 기업으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요. 그 글로벌 내시경 시장 점유율 1위에 빛난 업체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오히려 말씀드린 카메라 사업 같은 게 잘 안 됐는데 뭐 중국 공장을 철수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구조조정을 진행을 하고 있고 구조조정을 진행하면 진행할수록 투자자들한테는 오히려 환영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업이 변화되는 과정에서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내시경 시장을 어떻게 70%나 잡고 있냐라고 봤을 때는 사실은 올림푸스 같은 경우에는 잘 만들기도 하지만 AS도 굉장히 잘해주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결국 고객들의 충성도가 높은 제품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 70%라는 점유율이 굉장히 견고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중국에서의 의료기기 시장이 굉장히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점유율을 바탕으로 중국 시장 성장에 수혜를 볼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개별 기업적인 이벤트로 그 요즘에 우리나라도 뭐 행동주의 펀드들의 공격이 네. 굉장히 빈번해지고 있잖아요. 근데 올림푸스 같은 경우에는 올해 연초에 미국의 밸류액트 캐피털이라는 그 행동주의 펀드로부터 주주 제안을 받았었는데 그 이후로 최근에 이제 주주 환원 정책을 확대하는 정책들을 취하고 있어서 지금 시점에서 굉장히 좋은 기업 중에 하나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추천 종목까지 잘 들었습니다. 네, 많은 종목 중에 가장 추천하고 싶은 종목 하나를 꼽는 시간인데요. 어떤 걸 가장 추천할 수 있을까요? 저는 무라타 제작소를 그래도 좀 앞으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5G가 이제 상용화가 앞두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전기차 외에 뭐 새로운 디바이스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주가가 이제 주식 분할을 이제 지난 3월달에 했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한 번 투자를 하려면 한 2천만 원 정도가 필요했는데 지금은 3분의 1로 주식 분할을 해서 한 4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면 투자를 하실 수 있을 만한 금액으로 일단 떨어졌거든요. 일본에 있는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기업 하나 정도 이렇게 투자한다는 측면에서 무라타 제작소 이렇게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김정현 연구원님. 키엔스 키엔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IT 부품 중에서 뭐 시총도 가장 큰 기업이고요. 또 실적이 좀 둔화된 사유가 다이렉트 세일즈라고 하는 직접 판매 핵심들을 고용을 늘려서 이제 많이 둔화가 됐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들이 여태까지 동사에서 축적되던 노하우로 성장을 하기 시작한다면은 다시 또 성장 모멘텀이 오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저는 키엔스라는 기업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박주선 연구원님 어떤 종목 하시겠어요?
어떻게 보면 이 두 분이 말씀하신 거에 리듬을 맞춰서 저도 이제 올림푸스라는 기업을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네. 네.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글로벌 점유율이 70% 이상이 되고 있고 고객들의 충성도가 굉장히 높고 시장 내 경쟁자가 쉽게 올림푸스를 대체할 수 없다라는 점에서 말씀 주신 이제 두 개의 기업 같이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시장을 꾸준히 아웃퍼폼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업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왔을 때 궁금한 게 투자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소 거래 단위가 일본이 이제 100주다 보니까 좀 많은 분들이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것도 이제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일본 거래소에서 이런 약간 외국인 투자자들이 접근성이 좀 떨어지는 거를 좀 이렇게 바꾸려고 제도 변경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 지금 일정은 안 나왔지만 2020년부터는 일부 이제 비싼 종목에 대해서는 그래도 뭐 한 주가 거래가 가능할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정책 검토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좀 매매하시기 조금 더 편한 시장으로 좀 변해가는 중이니까 좀 그런 측면에서 좀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데이 트레이딩이 가능한 시장, 우리나라 시장하고 동시간대이기 때문에 이제 그게 그러한 좀 장점이 장점. 상당히 네. 있고요. 그리고 그 미국 증시나 중국 증시에 비해서 좀 정보가 조금 더 제한적이다라는 뭐 그런 단점이 있긴 있지만 지금 오늘 뭐 방송 보셔도 아시겠지만 뭐 각 대형 증권사에서 일본 증시를 다 커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저희 정보들 이제 보면서 일본 투자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네, 앞에 두 분이 다 말씀을 너무 해주셔서 순서를 마지막에 네, 드려서 불리하실 괜찮습니다. 것 같아요. 그래서, 방금 짜낸 게 하나 있는데 네. 그 데이 트레이딩 물론 가능합니다만 일본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11시 반부터 12시 반까지 점심시간이 있습니다. 중간에 트레이딩 하실 때 점심 꼭 챙겨 드시고 하실 수 있으니까요. 네, 네. 여러모로 좋은 시장이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잘 짜내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세 분의 전문가 모셔놓고 해외 주식에 대한 알찬 정보 들어봤습니다. 잘 몰랐던 일본 기업에 대한 정보도 얻고 일본 경제 상황까지 들으셨으니까 오늘 또 일본에 대해서 많은 정보 얻어가셨을 겁니다. 앞으로도 더욱 알찬 정보 제공해드릴 것을 약속하면서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 함께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네. 자,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큰. 쉬나요? 혹시 휴지 있나요? 그걸 현지에 잘